교수님,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을 배신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이 저와 옛 직장 동료였던 지훈 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남편의 엄청난 분노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욕설을 듣거나 맞거나 아니면 치욕스럽게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화를 내지도 저를 책망하지도 그 어떤 심한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더니 가라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평온함이 저를 두렵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을 알게 된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채널 구독을 눌러주셔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오늘 사연자분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오늘 황혼의 사연에 시간 내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믿고 마음을 털어놓을 곳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씨의 첫 마디는 참 역설적이면서도 무거운 질문을 던지네요. 외도 현장을 발각당했는데 분노가 아닌 남편의 무관심,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반응과 마주해야 했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수진 씨를 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고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수진 씨 본인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떠신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수진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시거나 나누고 싶은 견해가 있다면 꼭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이름은 이수진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제 고향은 원래 전주인데 경주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 여기에 머물면서 일한 지도 10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황남동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주 시내에 있는 큰 호텔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올해 초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되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경주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 사람은 과묵하고 말이 적은 편이고 또 아주 바쁩니다. 언제나 일과 환자들 때문에 바빴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고 올해 8살입니다. 아이는 지금 아빠와 함께 살고 있고 저는 밖으로 나와 원룸을 얻어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를 자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외도를 했고 제 잘못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찾아온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도 아니면 제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거의 1년 내내 그 사람이 저와 지훈 씨가 모텔에서 나오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을 맴도는 이 질문의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왜 그 사람은 제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명백하게 배신한 것을 알았는데 왜 화를 내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저 가라고만 했을까요? 그 무덤덤함이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 사람은 제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느냐고, 혹시 슬픈 일은 없느냐고, 필요한 것은 없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역시 아파할 줄 알고 외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 씨는 아마도 그 두려운 침묵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오신 거군요. 12년이라는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참으로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차가운 결말과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모든 것이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하기 전 그 첫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수진 씨의 남편이신 의사 민준 씨는 처음에는 수진 씨 눈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두 분의 삶에 행복했던 날들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남자를 만났다고 여겼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의사이고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과묵함을 어른스러움, 점잖음, 그리고 믿음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밸런타인데이에 장미꽃을 사준 적도 없고 달콤한 말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조용히 차를 빼준다거나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호텔에서 퇴근하고 나왔을 때 아직 근무가 끝나지 않았을 시간인데도 우산을 들고 처마 밑에서 저를 기다려주던 모습 같은 것들이요. 그런 작고 조용한 행동들이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아주 평범하고 진실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사촌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그 3년 동안 저희는 거의 크게 다툰 적이 없습니다. 가끔 토라질 때도 있었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그 사람이 침묵하는 쪽이었습니다. 변명하지도 않고 논쟁하지도 않았죠. 반면에 저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고 감동도 잘하고 눈물도 많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복잡하고 얽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침착하고 굳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도 이렇게 정반대인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불 같은 사람과 물 같은 사람이 만나 조화로운 가정을 이룰 거라고요. 하지만 그 침착함, 그 물과 같은 침묵이 나중에 저희 부부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깊고 차가운 구렁텅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경주대학병원 근처에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을 얻어 살았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고 침실 하나에 부엌과 이어진 거실이 전부였지만 아주 아늑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월급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 회계팀에서 일했고 그 사람은 의사 면허를 딴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라 저녁에 돌아오면 둘이 낑낑대며 밥을 지었습니다. 작은 공동 부엌에서 두 사람이 돌아서기만 하면 서로 부딪히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낡은 텔레비전으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그 사람이 당직이 아니면 둘이 같이 이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보거나 보문호수 주변을 산책하고 길거리에서 간식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기억납니다. 둘이 같이 시내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 부채춤 수업을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춤사위가 참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단아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남자가 무슨 춤이냐고요. 제가 계속 졸랐습니다. 그냥 재미로 경주 문화도 배울 겸 가보자고요. 결국 그 사람도 저와 같이 가주었습니다. 저희 둘 다 제대로 된 동작 하나 배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자꾸 순서를 잊어버리고 손발이 꼬였고 그 사람은 몸이 뻣뻣해서 춤이 아니라 꼭 체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이 마주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짝을 이뤄 춤을 출 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제가 박자를 놓쳤을 때 그 사람이 저를 살짝 자기 쪽으로 당겨주던 것도 기억납니다. 둘이 같이 스텝이 꼬여서 아이처럼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아주 평범했지만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제가 이곳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민준 씨, 나 무서워요. 나중에 우리 변할까봐 무서워요. 나중에 일이 더 많아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처럼 지내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잠결에도 그 사람이 저를 돌아보며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우린 계속 이럴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단순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던 그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줄어들고 대화가 짧아지고 손을 잡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막함이 점점 짙어져서 저희의 결혼 생활을 뒤덮었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변화, 수진 씨가 말씀하신 그 짙어지는 침묵이 가장 뚜렷하게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나요? 혹시 남편분의 업무적인 압박이 커졌을 때인가요? 아니면 아드님이 태어났을 때인가요? 가장 분명해진 건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계획했던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임신 테스트기를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사실은 기뻤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 작은 사고가 나서 유산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제 체질이 아이를 갖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민준 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 사람도 기뻐했지만 그 사람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별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쓸어주며 아이는 하늘이 주신 인연이니까 호텔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건강하게 태교에만 전념해 내가 다 책임질게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부담이 모두 그 사람 어깨에만 지워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든 것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회계 일을 그만두셨군요. 네, 그 사람 말을 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태교에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고 남편 민준 씨는 그때 병원에서 아주 압박감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과로막 발령이 나서 일도 많고 밤 당직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녁에 작은 개인 병원을 열고 싶은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일만 했습니다. 연립주택 월세에 제가 매주 병원에 가서 받는 산부인과 검진비, 임산부용 분유와 영양제 값, 그리고 매일의 생활비, 또 제 고향인 전주에 계신 외할머니께 보내드리는 용돈, 가끔씩 남쪽에 계신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의사 월급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제가 그 사람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 바쁨이 그 사람과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저희는 더 이상 저녁 식사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른 새벽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아직 자고 있을 때였죠. 밤늦게 어떨 때는 11시, 12시가 다 되어서야 그 사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오면 저는 이미 저녁을 다 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워 거동이 불편했지만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병원 회의가 있다, 진료가 많아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정한 몸짓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배를 쓰다듬거나 배에 귀를 대고 아빠가 우리 민우 목소리 듣고 있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같은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더요. 밤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겨우 씻고 제가 남겨둔 식은 밥을 급하게 먹고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들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니면 컴퓨터를 붙들고 전문 자료를 읽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병원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당직 중이었나 봅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제발, 제발 집에 와주면 안 돼? 그 사람은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혈압계 소리인지 뭔지 삑삑거리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다급하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직 중인데 아주 위급한 응급 환자가 있답니다. 지금 당장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가. 일 끝나면 바로 거기로 갈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때 혼자 계셨군요. 네, 그때는 아직 슬프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아,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잖아.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 나와 아이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있잖아. 나는 강해져야 해. 그리고 저는 혼자 택시를 불렀습니다. 애써 현관까지 기어가서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울음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마치고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는 건강하네요. 그냥 산모님이 너무 긴장하고 걱정을 많이 해서 허리 근육이 수축한 거예요. 다음 진료 때는 꼭 아기 아빠랑 같이 와요. 집에 가서 남편분이 허리만 좀 주물러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며 네, 웃음이 나왔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났던 건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 종일 이 네 개의 벽 안에서 혼자 지내야 했던 그 외로움, 그 긴장감이 정말로 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응급실에 실려올 만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거의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그 사람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는데 여전히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직 근무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나 봅니다. 그 사람은 제게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네주며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마셔, 몸 챙겨야지. 나 너무 피곤하다. 그리고는 복도에 있는 도리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웅크리고 자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다가 아이만 낳으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분명 저 사람도 덜 바빠질 거고 우리 가족도 다시 따뜻해질 거야 라고요. 수진 씨는 방금 그 힘들고 외로웠던 임신 기간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이만 낳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남편 민준 씨도 덜 바빠지고 가족이 다시 따뜻해질 거라는 희망으로 끝을 맺으셨죠. 그리고 예쁜 아들, 온 가족의 믿음이 되라는 뜻에서 민우라고 이름 지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나요? 민우가 태어난 후에 두 분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이가 두 분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나요? 아니요, 교수님. 모든 것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날부터 저희는 거의 부부라고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원룸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룸메이트보다 더 서먹한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제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바쁜 것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경제적으로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 전주에 계신 친정어머니가 경주로 올라오셔서 한 달 동안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낮에 남편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은 아침 7시면 벌써 현관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에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이더니 점점 11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그 사람 오토바이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깊이 잠들어 있다가도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위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따뜻한 국이며 따뜻한 밥이며 음식을 데워서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지쳐 있었고 병원 소독약 냄새와 담배 냄새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정성껏 랩으로 씌워둔 밥상을 힐끗 쳐다보고는 됐어요, 어머니. 밖에서 당직서는 형들이랑 먹었어요.
어머니랑 수진 씨나 챙겨 드세요. 저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섭섭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 분이셔서 그저 부부라면 저녁밥은 같이 먹어야 정이 쌓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저에게 따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네가 남편한테 잘 말해봐라. 집밥을 먹어야 건강하지. 하루 종일 밖에서 사 먹기만 해서 어떡하냐. 저도 그 사람에게 말해봤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랑 내가 저녁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조금이라도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그 사람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먹고 싶지 않아. 강요하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저 혼자 집에 남아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밤새 울어댔습니다. 저는 내일 출근해야 하는 그 사람 잠을 방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이가 울면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서 달랬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를 안고 방문 틈새로 그 사람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옹알이를 하고 웃을 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안아달라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 사람도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내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뉴스를 읽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건성으로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가 장난치느라 팔다리를 버둥거리다가 휴대폰을 쳤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이고 장난꾸러기네 하더니 아이를 다시 아기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민우 일찍 재워. 나 서재에 들어가서 병원 기록 좀 봐야겠다. 그 사람의 그 잠깐 보겠다는 것은 보통 새벽 1시나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서재 의자에서 잠들어 버리곤 했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의사니까, 일이 힘드니까, 가족의 생계를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남자들은 다 저렇게 서투르고 바쁠 거라고 분명 차츰차츰 변할 거라고요. 저는 애썼습니다. 더 바라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 아이가 뒤집고 기어다니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와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게는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내심 강하고 이해심 많던 그 어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시간이나 걸려서 저녁밥을 짓는데 화가 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울고 한쪽에서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저녁 7시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8시, 9시, 10시가 되어서야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국이며 반찬이며
이미 다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다시 부랴부랴 음식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또 그 익숙한 말을 했습니다. 당직서는 형들이랑 밖에서 먹었어.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와 10분도 채 놀아주지 않고 휴대폰을 집어드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깜깜한 밤까지 이 오래되고 눅눅한 연립주택의 내 벽 안에 저와 아기 단둘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 긴긴 하루 동안 저와 말벗이 되어줄 사람도 잠은 충분히 잤는지, 허리는 아프지 않은지, 혹시 우울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저 한번 안아줄까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온순하고 말이 없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늦게 돌아올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차린 밥은 왜 안 먹어요? 왜 아이랑 놀아줄 시간을 안 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제가 지금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면 그 사람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작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침묵 속에서 담배를 한 대, 두 대 연달아 피웠습니다. 그 사람의 그 침묵이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침묵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와 제가 텅 빈 집에서 홀로 소리 지르는 미친 여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도 그 사람처럼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수진 씨는 지치고 무력하고 어쩌면 절망감까지 느껴서 침묵을 선택하셨군요. 네, 너무 지쳐서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고 요구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저녁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몫과 아이 몫의 밥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매일 밤 그 사람의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나 오토바이 소리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아도 더 이상 서운하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그 사람이 병원에서 당직을 서야 한다고 연락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사람이 집에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와도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에 앉아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도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진 것처럼 지내야 한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습니다. 적어도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절망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수진 씨는 본인의 결혼 생활에 정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걸 인지하셨나요? 교수님, 저는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거나 아니면 애써 현실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게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부부들은 다들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버느라 바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 돌보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페이스북에 있는 육아맘들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른 엄마들도 다 저랑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 남편이 무심하다.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아, 내 상황이 특별한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속의 다른 엄마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심한 건 당연한 거다. 남자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뭘 더 바라느냐. 아니면 우리 남편은 착해서 도박이나 술, 바람 같은 거 안 피우는 것만으로도 3대가 복을 받은 거다. 그냥 참고 사세요, 엄마들. 저는 그런 글들을 읽고 설득당했습니다. 또다시 믿었습니다. 애써 참았습니다. 저는 이해심 많고 사려 깊은 아내인 척 했습니다. 저는 강한 척, 남편 없이도 독립적인 척 했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저 혼자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저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저 혼자 고장난 전구를 갈았습니다. 저 혼자 가스통을 갈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을 저 혼자 다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강한 척하면 할수록, 괜찮은 척하면 할수록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제 집에서, 제 남편 곁에서요. 네, 마치 제가 공기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은 제 존재를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문자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오빠, 민우가 어젯밤에 열이 너무 심했어. 나 한숨도 못 잤어. 혹시 일찍 퇴근해서 아이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 눈 좀 붙이게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저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답은 보통 한 글자였습니다. 바빠. 아니면 민우 해열제 먹여. 혹은 아예 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문자만 확인했습니다. 제 문자 메시지 아래 읽음 표시는 떠 있는데 그 사람은 단 한마디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이와 약과 집안일과 씨름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 이마를 한번 짚어보고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더니 겨우 응 한마디 하고는 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어떻게 그 상황을 버텼는지, 밥은 먹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보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제가 바보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집 한가운데 서서 결코 대답하지 않는 벽, 결코 돌아오지 않는 벽을 향해 하염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보요. 그 침묵과 거리감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수진 씨? 그리고 두 분이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아주거나 무언가를 공유하거나 진정한 교감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수님.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제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 보려고 애를 써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제가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입원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저희 아이 민우가 5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바이러스성 고열로 며칠 동안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막기 위해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났습니다. 병원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1시간쯤 뒤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그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구겨진 하얀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별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밀어내지는 않을까 두려웠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저를 밀어내지는 않았지만 저를 마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다독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어깨에 기대어 울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는 너무나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화답하는 온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벽에 기대고 있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실컷 울고 나서 저는 스스로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자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웠고 침묵했으며 단절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8년을 살았습니다. 교수님, 8년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그 외도라는 병고가 생기기 전까지 꼬박 8년 동안이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폭력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단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배신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 쪽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함이나 욕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 한 번 없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한 저녁 식사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쳐있을 때 진심으로 건네는 안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그저 책임감만 남아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그 사람의 빽빽한 근무 일정표. 매달 초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입금되는 전기세, 수도세, 아이 학원비. 결코 답장이 오지 않는 저의 일방적인 안부 문자들. 그리고 매일 밤 닫히는 서재 방문 소리와 그 사람의 타자 소리. 그런 소리들이 제가 밤새 몰래 흘리는 울음소리보다 더 크고 선명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가 단 5분이라도 제 곁에 앉아주는 대신 컴퓨터 모니터와 진료 기록과 의학 논문과 함께 앉아있기를 선택하던 매일 밤에 그 방문 닫는 소리 말입니다. 8년이네요. 수진 씨는 방금 8년 동안 그런 결혼 생활을 하셨다고 했어요. 8년 동안 남편으로부터의 폭력도 배신도 고함도 없었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교감도 그 흔한 안부 인사 한마디도 없었던 시간이었죠. 8년 동안 사랑하는 남자 옆에서 자신이 투명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수진 씨 곁에 앉아주는 대신 일과 침묵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그 남자 곁에서요. 한 여성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극한의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저는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진 씨, 8년간의 인내와 강한 척 하려는 노력과 모든 게 괜찮을 거라던 자기 기만을 끝내고 수진 씨를 엇나가게 만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혹시 수진 씨의 인내심이라는 잔을 넘치게 만든 마지막 한 방울의 물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 교수님,
그게 시작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분명한 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 공허함을 채워줄 다른 남자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잘못된 짓을 하겠다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금 더 따뜻하고 제 말을 더 잘 들어주는 다른 구덩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게 된 후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마 제가 지훈 씨를 다시 만나면서부터 막연하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최지훈 씨는 제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 제가 회계팀에서 일하던 호텔의 영업부에서 일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는 그냥 업무상 인사만 몇 번 나눈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제 인상은 유쾌하고 활발하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 사람은 서울지사로 발령이 나서 몇 년간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부산지사의 영업팀 부팀장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서 제가 있는 회계팀과 그 사람이 있는 영업팀이 협업을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제가 야근하는 것을 보고는 따뜻한 우유나 달콤한 빵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밌는 이야기, 일 이야기, 사적인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제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서로 호감이 있는 동료 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월말 보고서를 겨우 끝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있었고 눈이 뻑뻑했습니다. 지훈 씨가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 괜찮아요 라는 그 단순한 말이 저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고 그러자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왜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제게 그 말을 물어봐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 남편조차도요, 지훈 씨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조용히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면 언제든 들어줄게요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 질문이 마치 지난 8년간 제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밸브를 열어젖힌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지훈 씨는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 얘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퇴근 후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도 아내와 이혼한 지 2년이 되었다고요.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남자가 겪는 외로움에 대해서,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러 오가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안 이야기를 다른 남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친정어머니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요. 친구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해서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지훈 씨에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얼마나 바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집 안에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는 저녁밥을 차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기저귀를 갈면서 남몰래 눈물 짓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쓰기만 하고 한 번도 붙이지 못한 긴 편지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부 다 말했습니다. 제 속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군요. 그 사람은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참고 살았어요? 라든가 남편분이 너무 나쁘네요. 같은 말이요. 그 사람은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수진 씨가 정말 힘들었겠네요. 제가 긴 하소연이 담긴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 사람은 늘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이해해요. 그 말 한마디가 꼭 안정제 같았습니다, 교수님. 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제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남편이 매일 일찍 퇴근하기를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해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훈 씨가 제게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해 라는 그 말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사이의 감정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커져갔습니다. 요란하지도 저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저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려고 자기 사무실 책상 서랍에 늘 생강사탕 몇 개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김영하 작가의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판된 예전 표지의 책들을 구해서 제게 선물했습니다. 그런 작은 관심의 표현들이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제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건 제가 남편에게서 수년 동안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 아무리 차갑다 해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항상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카카오톡의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저 친한 동료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저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선을 넘은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 따로 만나지도 않고 손을 잡지도 않고 스킨십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그 거짓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제게는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필요할 뿐이라고. 남편이 제게 허락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 권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그저 우정이고 동료 애일 뿐이라고 설득하셨군요. 하지만 특히 두 사람 모두 외롭고 서로에게서 공감을 발견했을 때 우정과 사랑의 경계라는 게 참 얕고 위태롭죠. 무엇이 그 관계가 마지막 선을 넘도록 만들었나요? 그건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침묵 속에서 참고 살던 제가 처음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날이 저희 결혼 1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에 일부러 휴가를 냈습니다. 장을 봐서 신혼 초에 그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연애 초에 그 사람이 사주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사람이 일찍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서 식어버린 감정을 다시 데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점심때부터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민우랑 엄마랑 저녁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까 꼭 일찍 와요. 남편분이 수진 씨 문자에 답을 하던가요? 아니요, 교수님. 언제나처럼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우 먼저 저녁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음식들 옆에서 계속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8시, 9시, 10시, 밤 11시가 되어서야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지친 모습, 여전히 담배 냄새와 병원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채로요. 그 사람은 집에 돌아와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의사 가운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그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그 사람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 이상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의미 없는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날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12주년 기념일이에요. 내가 점심때부터 문자 3통이나 보냈는데 안 읽었어요? 그 사람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 바빴어. 응급수술 있었다고. 당신 그거 몰라?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교수님, 그 말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라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그대로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결혼기념일 저녁 한 끼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고작 일을 크게 만드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그랬군요. 내가 하는 건 다 귀찮은 일이군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일을 크게 만드는 거군요.
지난 12년 동안 당신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기나 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관심이나 가져본 적 있어요? 당신은 일밖에 모르잖아. 환자밖에 모르잖아. 나랑 민우는 당신한테 대체 뭐예요?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도 맞받아 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이 집 때문 아니면 누구 때문인데? 조용히 좀 지내고 싶어도 안 되고 좋게 좋게 말하려고 해도 비난만 하고 대체 나한테 더 원하는 게 뭐야? 그 사람이 제게 뭘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도 그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저의 12년간의 외로움을 토해내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음식과 촛불도 켜지 못한 케이크 옆에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출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병가를 낸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주 시내를 하염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저는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포성로에 있는 X카페로 와요. 거기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 사람이 구석진 자리에 이미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생강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12주년 결혼기념일에 있었던 그 격렬한 다툼 끝에 남편에게서 당신은 자꾸 일을 크게 만든다는 말로 마지막 노력이 거부당했다고 느낀 수진 씨는 지훈 씨에게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군요. 그리고 그는 익숙한 카페에서 수진 씨를 만나기로 약속했고요. 그 만남이 모든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나요? 수진 씨? 아니요, 교수님. 그 첫 만남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포송로에 있는 그 카페,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그 조용한 카페 X로 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 씨가 구석 테이블에 이미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문자에서 말한 대로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생강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모습은 아마 그때 정말 처참했을 겁니다. 어젯밤부터 아침까지 내내 울어서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그 사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쪽으로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셔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너무 창백해 보여요. 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울었어요? 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제 남편의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차가운 단절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기다림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제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식어버린 결혼기념일 저녁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떤 체면도 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속에 모든 것을 쏟아내듯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제게 휴지를 더 건네주었고 가끔 제 찻잔에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을 때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 알겠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알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했던 이야기, 자기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있었다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무력감을 느꼈던 이야기를요. 그날의 대화는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선을 넘는 그 어떤 행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그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민우 엄마도 아니고 의사 김민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수진이었습니다. 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지만 마침내 누군가가 기꺼이 곁에 앉아 귀를 기울여주고 그 상처를 만져준 것입니다. 제가 돌아갈 때 그 사람은 그저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해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만남 후에 저는 마음이 후련하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속을 털어놔서 후련했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죄책감, 제 가정사를 남에게 떠벌렸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뿐이야. 이미 속마음도 다 털어놨잖아.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2번째로 다시 만났고 3번째로 다시 만났습니다. 여전히 그 카페였습니다. 여전히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직장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들 민우의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읽었던 책에 대해, 봤던 영화에 대해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행동으로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친구 사이라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친구 사이라고요. 하지만 교수님, 감정이라는 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자라났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메시지가 오고 갈수록 저는 그 카페에서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의 안부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면 제가 더 많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경주에는 또 비가 내렸습니다. 저희는 그 익숙한 카페 구석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위로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그저 손을 잡은 것 뿐이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군요. 네, 저는 제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사람이 제 손을 잡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욕망으로 가득 찬 저돌적인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말없이 건네는 위로, 말없이 나누는 공감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 제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요. 제 마음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 손길 이후로 모든 것이 아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카페에서 만났지만 스킨십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거나 어깨에 기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텅 빈 골목에서 헤어질 때 나누는 황급한 입맞춤도 있었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마치 2개의 삶을 동시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2개의 삶이라뇨?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